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 고을에 가난한 최선비가 살았습니다. 평생 글 공부에 여념이 없었으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처자식을 낳은 부인은 배를 짜며 고생하다가 그만 1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최선비는 홀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처지였지요. 하지만 책만 읽던 선비가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생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김대감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최간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일로 찾아왔는고? 어르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셨을 때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와는 친한 것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소인,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버지와의 친분을 생각해서라도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없겠는지요? 자네 얘기는 들었네만 평생 책만 읽은 선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개성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행수인이라. 내 눈에는 내가 아주 편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10살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느니라. 아버지의 구박을 받으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소인, 저 역시 아버지 말씀 전에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 말거라. 내 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길이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대감은 혀를 차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 친구나 자네나 고생 없이 도련님으로 사는 놈들, 솔직히 딱질색이야. 고생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들이 훈계나 충고를 입에 달고 살다니. 자네는 하루도 안 돼서 엄두도 못 낼 터이니 당장 돌아가게. 최선비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는 이제 막 10살을 넘긴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고 있었지요. 딸아이는 요즘 어리광이 많아져서 최선비로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아들이 장남 역할을 하겠다고 여동생을 혼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체념한 듯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앞으로 있을 고통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선비는 얼른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마음도 잊은 채 어서 여인부터 구할 작정이었지요. 겨우 빠져나온 여인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왜 나를 구해주시는 거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나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소. 그대가 무슨 상관인데 이러시는 거요? 여인은 다시 일어나서 강가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여인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살아보시오. 나 역시 한 번만 살아볼 터이니. 여인은 그제야 눈물을 쏟으며 최선비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여인은 한때 잘나가는 양반댁의 자제였답니다. 시기하는 조정 사람들이 구율미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운 뒤로 풍비박산이 난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조정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마저 딸을 버리고 낭떠러지로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 혼인했던 서방님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서방님마저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최선비는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었지요. 그대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 왜 죽으려고 하였는지 이해가 가는구려. 저 역시 선비님의 사정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동안 어찌 사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양반댁의 자제로 살다 보니 부모님이 세상에서 사라지니 마땅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마저 그렇게 됐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하였지만 딱 한 번만 희망을 갖고 살아보십시다. 저는 숙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디 저의 소청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목숨은 없었을 겁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받아달라니. 설마 부인으로 받아주라는 말씀입니까? 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나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어. 어찌 이런 상황에서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첩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러주십시오. 최선비는 그날 이후로 숙화를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다시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행수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머슴으로라도 받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또 내 놈이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머슴으로라도 받아주실 때까지 어르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비는 그날부터 열흘이 넘도록 행수 집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도 마시지 않으니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였지요. 허허, 정말 못 말리겠구나. 그런데 전에 봤을 때와 달리 눈에 아주 총기가 가득하구먼. 그래, 좋다. 머슴들이 농사할 때 일손이라도 되어보거라. 그날부터 최선비는 군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머슴들이 혼을 내도 고개 숙이면서 무엇이든지 배웠지요. 평생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서 밥도 지어보고 황소를 몰면서 밭도 갈아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최선비도 어느덧 어느 일꾼 못지않게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벌써 내 밑으로 들어온 지가 1년이 지났구먼. 내가 보찜 하나 꾸려줄 터이니 한양에 한번 가보겠나? 최선비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인색했던 행수가 처음으로 최선비를 인정해줬으니까요. 보부상으로 변신한 최선비는 부지런히 한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최선비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지요. 이를 어쩐다. 그렇게 나를 믿어주셨는데 단 한 개의 물건도 팔지 못하였다니. 이런 모습으로 어찌 처자식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최선비의 처자식은 행수가 특별히 먹여 살려주고 있었지요.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처자식과 함께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최선비는 처자식이 사는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처자식은 없고 웬 아리따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은 예쁘게 치장을 하여 못 알아봤는데 실은 폭포 밑으로 떨어지려고 했던 숙화였습니다. 선비님 오셨군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대답은 행수 어르신에게 직접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최선비가 팔려고 했던 물건들은 모두 숙화가 사들였습니다. 숙화에게 가족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남긴 땅과 집이 몇 채 있었지요. 가족과 서방님도 모두 떠난 마당에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선비가 보부상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 것처럼 숙화도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구려. 보부상으로 성공하려고 온갖 고생을 하느라 그대를 다시 찾아갈 생각도 못했소. 숙화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선비는 모처럼 여인의 미소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비님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의 청은 들어주지 않으셨으나 처자식을 살린다는 각오 하나로 그렇게 버텨내셨잖아요. 선비님이 그렇게 떠나셨을 때는 정말 슬펐으나 행수 어르신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고 감복하였습니다. 아니 그럼 몰래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서방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최선비는 그렇게 숙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행수 밑에서 고생하느라 흙냄새를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모처럼 여인의 야릇한 향기에 푹 빠진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최선비는 일이 끝나면 숙화의 집으로 갔습니다.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최선비와 숙화가 사귀는 사이라고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선비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숲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번개가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 누구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그곳에서 하얀 빛이 나더니 스님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스님이 아니십니까? 허허, 자네 많이 컸구먼. 저를 아십니까? 자네 나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여러 번 보았지. 아버님께서 내가 살던 절로 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최선비는 어린 나이에 워낙 말썽을 많이 부려서 부모님 골치가 많이 아팠답니다. 그때 집을 지나가던 스님이 버릇을 고쳐준다고 하였지요. 고조부께서도 스님이 살던 절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스님?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계십니까? 스님이 살던 절은 가야산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온 이유는 너의 아버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스님. 너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홀령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었단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버지의 홀령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아버님께서 급히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근에 사귀고 있는 여인이 있지 않느냐? 최선비는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뜨끔하였지요.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남정네가 여인에게 반하는 일은 수두룩하니. 그런데 자네 그 여인이 누군지나 아는가? 바로 천년 묵은 지네야. 최선비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아리따운 숙화가 천년 묵은 지내라니. 최선비는 이게 혹시 꿈인가 하고 볼을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 잘 아네. 하지만 내 말을 꼭 믿어야 하네. 내일 보름달이 떴을 때 그 천년 묵은 지네가 본색을 드러낼 걸세. 인간을 잡아먹어서 정기를 회복하려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입니까, 스님? 너무 겁먹지 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는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지네는 자고로 담뱃진에 아주 약하지. 보름달이 뜨기 전에 지네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걸세. 그때 바로 담뱃진을 뿌려서 죽여야 하네. 내 말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담뱃진이 들어있는 호리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 명심하게. 몸부림을 쳤을 때 반드시 온몸에 담뱃진을 뿌려야 하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최선비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꿈이라도 꾼 건가 하고 머리맡에 둔 호리병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꿈이 아닌 괴로구나. 최선비는 호리병을 품에 넣어 숙화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일은 처음이었지요. 이러다가 숙화에게 다 들키겠구나. 그동안 최선비는 숙화만 보면 그 고운 피부에 환하게 웃음만 나왔으니 말이에요. 최선비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고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그 피로를 풀어드리겠나이다. 숙화는 최선비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고운 손만큼 다리의 근육을 부드럽게 안마해 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긴장하던 최선비도 다시 마음이 누그러졌지요. 최선비는 다시 숙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 천년 묵은 지내란 말인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야. 스님이 단단히 착오를 한 것이 분명해. 최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벌써 가시려고요? 주물러 주시니 다리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일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갈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이렇게 가시면 서운합니다. 제가 지은 쌀밥하고 묵국이라도 드시고 가셔요. 알겠습니다. 쌀밥과 묵국이라면 얼마든지 먹고 가지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최선비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아, 글쎄, 옆 동네에 살던 방간의 아들도 사라졌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랴?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말이야. 사람들이 사라지던 그날에 퉁소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퉁소 소리가 들렸다고? 그거 참 해괴한 일이구먼. 주막에 들른 최선비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퉁소 소리가 들리는 날에 사람들이 사라진다니 정말 이상한 소리였지요. 그날 밤에도 최선비는 기분이 좋아서 숙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숙화의 집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퉁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은 퉁소 소리가 아닌가? 최선비는 설마하면서 숙화의 집 앞에 발을 디뎠습니다. 등불로 비친 숙화의 그림자가 퉁소를 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숙화가 언제부터 퉁소를 불고 있었단 말인가? 최선비는 조심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퉁소를 불고 있던 숙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퉁소가 아닙니까? 언제부터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까? 숙화는 또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것이었지요. 퉁소를 한 번도 못 보여드렸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뜻에 따라 퉁소를 배웠답니다. 그랬군요. 최선비는 그러면서도 괜히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상인들이 없어진다는 그 해괴한 일 때문이었지요. 퉁소 소리가 들리는 날에 상인들이 없어진다니 말이에요. 최선비는 그날도 숙화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옆에서 곤히 잠을 자던 숙화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선비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에 숨겨두었던 호리병을 꺼냈지요. 내 말 명심하게. 몸부림을 쳤을 때 반드시 온몸에 담뱃진을 뿌려야 하네. 스님이 하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숙화의 자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저 몸살 때문이었을까요? 숙화가 땀을 흘리며 몸을 비비 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어디가 아픈 것입니까? 최선비는 담뱃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른 숙화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숙화가 눈을 뜨더니 최선비를 와라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부디 저의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전 서방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비는 숙화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거진 숲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선비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요. 거기 누구요? 숲이 갈라지고 하얀 빛이 최선비의 눈을 가렸습니다. 너 이놈.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어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 최선비는 바로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천년 묵은 지내라니요. 스님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놈을 보았는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의욕이 충만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분별도 못하는 것이냐. 내 놈이 일을 한다고 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날 잠이 들었으면 바로 잡아먹혔을 것이야. 그럼 오늘 일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몸부림을 쳤지만 그건 그냥 몸살 기운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스님은 다시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그 요물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내 놈을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은 생각 못하는 것이냐. 다음에는 반드시 너를 잡아먹을 것이니 꼭 내가 시키는 대로 담뱃진을 온몸에 뿌려야 한다. 최선비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요. 스님 말대로 담뱃진을 가지고 가면서도 쓰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선비는 다음 날 밤에 담뱃진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온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에 뿌려 반응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었지요. 이번에도 최선비는 숙화가 부는 퉁소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디 아니길 빈다. 천년 묵은 지내라니. 최선비는 숙화가 몸부림을 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지자 숙화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지요. 저번에 몸살이 났을 때처럼 몸을 비비 꼬는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숙화의 상태를 조심히 살피면서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숙화의 손등에 살며시 뿌리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숙화가 눈을 번쩍 뜨면서 최선비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방님.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이오. 숙화는 냄새를 맡더니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비록 지네의 몸으로 태어났다고는 하나 은혜를 갚기 위해 꼬리를 자르는 고통을 감수했단 말이다. 무엇이라? 그렇다면 진짜 천년 묵은 지네란 말이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디서 났는지 아느냐? 꼬리를 잘라 황금을 사는데 썼단 말이다. 그 황금으로 너의 물건을 사고 처자식도 구했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이냐? 그럼 부모님과 서방님이 세상을 등졌다는 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오. 그러자 서슬 퍼렇던 숙화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천년 묵은 지네는 왜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스님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런 미련한 놈을 보았는가? 고작 담뱃진을 뿌리는 것도 못한단 말이냐? 숙화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천년 묵은 지네로 돌아와 방문을 박살내고 튀어나가는 것이었지요. 스님 뒤에서는 하얀 빛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네를 따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지네가 꼬리를 흔들 때마다 산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산 전체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겁을 먹고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며칠 전부터 퉁소 소리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건 무슨 지진이라도 일어났단 말이냐? 최선비는 무서워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겨우 차린 이후에는 스님이 걱정된 것이었지요. 최선비가 밖으로 나와 보니 진의 꼬리를 따라 날아가는 스님이 보였습니다. 스님이 들고 있던 지팡이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지요. 최선비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산꼭대기 위로 벼락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들 끌어안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저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부디 구해 주십시오. 최선비는 얼른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지네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지요. 스님에게 무슨 힘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은혜 때문에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벼락과 산사태와 같은 소리가 뚝 그치고 지네가 최선비가 있는 곳까지 굴러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그 앞에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리 물러거라. 저 요물을 이번에는 꼭 단죄할 것이니. 하지만 최선비는 오히려 지네 앞으로 뛰어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정신이 나갔느냐? 스님, 부디 이 지네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라? 내 놈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그 요물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비록 지네로 태어났으나 저와 처자식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꼬리를 자르면서까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네는 다시 숙화로 둔갑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숙화가 기분 나쁘게 킥킥거리며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 이놈. 비겁하게 인간을 이용해서 나에게 담뱃진을 뿌리려고 하다니. 이제 우리 둘의 그 기나긴 싸움도 끝을 내야 할 때가 아니더냐. 마침 내가 연정을 품은 사내가 있다고 하여 이용했을 뿐이니라. 닥치거라 이오무라. 최선비는 어리둥절했지요. 스님이 인간을 이용했다니. 게다가 스님에게 요물이라고 하는 숙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선비는 그 하얀 빛을 스님의 순수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하얀 빛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스님 뒤에 길다란 꼬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선비는 혼비백산하였지요. 스님 뒤에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멍청한 녀석. 내가 알던 스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무엇이라? 하얀빛의 정체는 바로 백옥처럼 빛나는 꼴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바로 스님으로 둔갑한 것이었지요. 천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은 절대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 놈은 비겁하게도 인간의 연정을 이용하였어. 싸움의 규칙이라도 있단 말이냐? 나도 이제 지겹구나. 너라는 놈하고 1000년 동안 싸우는 것도 이제 지겹다 이 말이다. 사실 천년 묵은 지네와 구렁이는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었답니다. 전생에는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였으나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쪽이 다시 옥황상제를 보필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었지요. 퉁소 소리를 내면서 상인들을 해친 것도 바로 구렁이였습니다. 숙화가 평소 퉁소를 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최선비의 의심을 키우려고 한 것이었지요. 숙화는 큰 부상을 당하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였습니다. 1000년 동안 팽팽하게 싸웠는데 왜 오늘은 힘을 제대로 못 쓴 것일까요? 그건 바로 최선비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최선비가 혹여 다칠까봐 마음 편히 싸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도 그제야 자초지종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체념하듯 주저앉아 버렸지요. 내가 바보처럼 속았구나. 부인도 처자식도 이제는 나를 사랑해준 사람도 지키지 못하다니.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백마가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지금이라도 숙화를 구하고 싶었지요. 백마를 겨우 잡아서 숙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그래 봐야 너도 함께 지네와 순장할 운명이다. 본색을 드러낸 구렁이는 날카롭게 잘린 통나무들을 날렸지요. 지내로 돌아오지 못하는 숙화는 겨우 몸을 피했지만 백마를 타고 달리는 최선비는 숙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통나무가 백마 옆을 스치면서 상처가 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백마 몸에서 나온 피가 튀었더니 구렁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그때 예전에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이무기가 있단다. 혹시 들어보았느냐? 처음 들었습니다. 이무기가 무엇입니까? 구렁이가 500년을 묵으면 이무기가 된다고 하지. 이무기가 다시 500년을 묵으면 내가 잘 아는 용이 된단다. 그런데 그런 구렁이에게도 약점이 있단다. 바로 백마의 피란다. 백마의 피를 무서워한다고요? 그렇단다. 혹시 구렁이를 본다면 꼭 기억해두거라. 최선비는 숙화에게 바로 알려주었지요. 숙화가 손을 모았더니 백마에게 나온 피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둥글게 모인 피는 날카로운 창으로 바뀌었지요. 창은 곧장 구렁이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구렁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산기슭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백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농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최선비는 얼른 숙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어쩌려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부인이 그러지 않았소. 내 목숨도 이제 부인의 것이오. 부인 없이는 나도 이제 살 수가 없겠소. 숙화는 눈물을 흘리며 최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구렁이는 사라졌고 해가 뜨면서 최선비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밝혔습니다. 지네와 구렁이가 싸우면서 남긴 흔적들도 훤히 비치는 것이었지요. 마치 엿가락이 휜 것처럼 나무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저는 이제 승천해야 합니다. 승천이라니. 구렁이가 사라졌으니 이제 제가 옥황상제를 모시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 이렇게 헤어진다니. 송구합니다, 서방님.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숙화는 승천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는 최선비가 지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였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최선비는 그날 이후로 다시 글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행수는 최선비가 지진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였지요.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나. 나는 이제 자네가 하는 건 무엇이든 믿겠네. 그동안 자네가 보여준 그 끈기와 노력,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야.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아주 장하다고 하실 거야. 최선비는 결국 과거에 급제하였고 행수의 지지를 받으며 그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갈 곳도 없었던 최선비가 사또가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최선비를 극진히 모셨지요. 밥 한 끼라도 달라고 했던 그 선비님 아니신가? 행수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참 잘된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난 아직도 그 지진에서 살아남은 게 용해. 이렇게 고을 사또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닌가 몰라. 고을 사또가 된 이후에 여러 혼사가 들어왔습니다. 행수도 최고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지요. 이보게. 이번에 조정에 새로 들어온 환관의 여식이 인품이 훌륭하다네. 내가 들어보니까 몸종들과도 사이가 좋다고 하더군. 하지만 최선비는 여전히 숙화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어느 여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하늘로 승천하는 숙화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최선비를 향해 미소를 짓는 선녀였으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르신께서 힘들게 알아보셨으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는 보겠고 결국 또 거절할 심산인가. 행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최선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최선비와의 신뢰가 두둑한 것이었지요. 최선비는 일을 빨리 마치고 조용히 주막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양반댁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환관의 여식이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행수 어르신이 사람은 잘 보셨군. 심성까지 착하면 좋겠지만 양반댁 여식이니 품위 하나는 잘 따질 것이야. 최선비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땅이 다 꺼지겠습니다. 최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숙화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부인이라니요. 벌써 혼인하기로 약조하자는 겁니까? 최선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숙화의 얼굴이었지요. 땅이 꺼지느라 한숨을 쉰 연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잊지 못하는 여인이라도 있으십니까? 최선비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낭자가 제가 알던 여인과 너무 닮아서 그랬습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피식하고 웃지 뭐예요. 서방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인, 그렇습니다. 저 숙화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최선비가 반가워서 숙화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사실 천년 묵은 지내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렁이를 물리친 그날 밤이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하지만 서방님에게 들키는 바람에 승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저희 사정을 이해하시고 저를 환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숙화는 다시 최선비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